당신 아버지는 더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병원 담담하게 진단서를 내미는 의사들 사이에서 한 여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아버지, 차가운 침대 위에서 점점 꺼져가던 희망. 그녀는 딸이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다는 단 한 줄기 가능성, 그것을 붙잡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의료 체계를 뒤로 한 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AI 기반 정밀 진단 시스템, 협업을 넘어선 헌신적인 의료진, 수술 성공률은 단 30%, 전신 마비 가능성도 높았지만 그들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을 가를 9시간의 수술이 시작됩니다. 이제 그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기적 같은 이야기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거주하고 있는 리나 레비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의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 병원들과의 기술 협업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하루하루, 그리고 조용한 부모님의 일상. 그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은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다비드 레비 씨는 오랜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 소박한 정원에서 매일 식물을 돌보며 지내셨습니다. 자주 허리 통증을 호소하긴 하셨지만 노화로 인한 근육통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고 몸의 균형을 잡지 못해 그대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저희는 상상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척수 종양 말기입니다. 이미 많이 진행됐습니다. 수술은 불가능합니다. 의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병원복도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의료기기 샘플 가방이 바닥에 쿵 떨어졌고 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죠. 리나야, 너무 놀라지 마라. 사람 일은 원래 예고 없이 오지 않느냐. 그 말을 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오히려 저보다 차분해서 저는 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설상가상으로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날 아침 도시 전체에 울려 퍼진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저는 깨어났고 뉴스에서는 수도권 일부 병원이 공습 피해를 입었다는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전국 의료 시스템을 군사 통제하에 두겠다고 발표했고 병원들은 수술 우선순위에 따라 진료를 재편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 후로는 마치 악몽 같았습니다. 저희가 있던 병원도 결국 폐쇄 결정이 내려졌고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지만 기록은 이미 파손되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는 하루가 다르게 몸을 가누지 못하셨고 호흡도 힘들어지셨습니다. 병원 측에 재입원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우선순위 환자가 아닙니다. 통증 조절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곧 기다리며 죽으라는 뜻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버지는 차 안에서 조용히 제 손을 잡으시더니 천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야, 이젠 됐다. 너도 이제 지쳐 보인다. 나 하나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마라. 저는 대답 대신 운전대를 잡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이지 않게 눈물이 흘러내렸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아버지의 약을 챙기며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제가 몇 년간 함께 일해왔던 한국의 병원들과 연구기관들.
AI 기반 진단 시스템, 환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수술 가능성을 도출하는 알고리즘, 그리고 진심으로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들의 모습. 혹시 한국이라면? 바로 다음 날, 저는 예전에 협력했던 서울의 한 병원 담당자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병원은 한양대학교 병원이었고 AI 진단 시스템 개발 협업 파트너였죠. 그분은 답장이 매우 빨랐습니다. 상황은 안타깝지만 저희 병원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상과 서류를 보내주세요. 케이스를 우선 검토한 뒤 입원 가능성을 알려드릴게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영상 자료와 진단서를 정리해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입원 가능 판정, 긴급 진단 필요, 가능한 한 빠르게 입국을 권장합니다. 저는 손에 쥔 노트북을 덮고 그대로 아버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빠 한국으로 가요. 저희 마지막 희망이에요. 아버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저를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리나, 한국은 낯설잖아. 거긴 너 혼자 뭘 믿고? 아니에요. 저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믿어요. 기술을 믿고 따뜻한 마음을 믿어요. 아빠, 이번이 마지막이라도 난 끝까지 해보고 싶어요. 한참을 생각하시던 아버지는 마침내 눈을 감고 조용히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래, 너 손 놓지 않겠다. 가자. 그렇게 저희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짐을 꾸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도중에도 사이렌이 몇 차례 더 울렸고 저희가 타려던 항공편은 긴급 상황으로 인해 몇 시간씩 지연됐습니다. 몸을 가누기도 힘든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 공항의 찬 공기와 소음,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한 끝에 항공사와 한국병원의 협조로 응급 의료석이 준비되었습니다. 일반 좌석은 아니었지만 산소 공급과 의료 장비를 갖춘 한정된 공간이 저희에겐 기적 같았죠. 비행기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리나야, 이게 진짜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손을 놓지 않아서 난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다. 아빠, 마지막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저희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낯선 나라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단순한 의료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 잃어버렸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굴러갈 때 저는 옆에 앉은 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힘없이 놓인 손가락 사이로 생기가 빠져 있었고 피부는 눈에 띄게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채 눈을 감고 계신 아버지의 모습은 저를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탑승 전 간단한 응급 대응 교육을 받은 간호사 한 명이 저희를 따라 탔고 좌석 옆에는 간이 산소통과 기본 심전도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항공편이었지만 한국 측에서 준비해준 의료 지원, 패키지 덕분에 겨우 이 정도의 환경은 마련할 수 있었죠. 비행기가 하늘을 가르며 떠오르자 저는 처음으로 긴장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각성과 경계심이 마치 멀어지는 도시의 불빛처럼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벅찬 감정이 목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발. 아빠를 잃고 싶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떠나온 나라, 생명이 걸린 싸움을 시작하러 가는 낯선 땅.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행 중 몇 번이나 제 옆자리 모니터에 떠있는 실시간 비행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텔아비브에서 출발해 터키를 지나
중앙아시아를 통과하고 동쪽으로 이어지는 그 긴 곡선을 따라 붉은 점 하나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제가 그 붉은 점에 목숨을 건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노트북을 꺼내 옛날 메일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프로젝트 메일, 계약서, 협력 제안,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묻혀있던 메일 하나. 그건 한양대학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장이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협력의 인사말과 함께 한국에서 당신의 기술과 통찰이 매우 유용했다는 짧은 감사 문구가 담긴 메일이었죠.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고 진심이었던 그들이 지금 제 아버지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는 사실이 전쟁과 절망 속에서 느껴지는 유일한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씩 숨소리가 불규칙해졌고 저는 그때마다 간호사를 불러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산소 포화도는 안정권이었지만 긴장감은 한순간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조용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시더니 희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인가?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죠. 곧 중국 상공이에요. 조금만 더 가면 한국이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주 약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은 채로 말씀하셨습니다. 리나야, 너는 평생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아니에요, 아빠. 저는 아빠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지금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비행 내내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함께한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어릴 적 학교 운동회에 직접 도시락을 싸 오시던 모습, 대학 입학 때 눈물로 편지를 써주시던 모습, 퇴근 후 힘든 몸을 이끌고도 저를 안아주셨던 밤들, 그리고 마지막 저희 집 뒤뜰에서 정원을 가꾸며 조용히 웃던 얼굴. 그 웃음이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든,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말이죠. 갑자기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승무원의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기내 조명이 조정됩니다. 승객 여러분, 편안한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부디 한국 땅을 밟기 전까지만이라도 아버지가 괜찮아야 해요. 비행기는 구름을 가르며 동쪽으로 계속 나아갔고 그 안에서 저는 살아있다는 것의 무게와 의미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의 문이 열렸을 때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전쟁의 소음으로 가득했던 고향과 달리 이곳은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와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휠체어에 앉아 계신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셨습니다. 도착했어요, 아빠. 여기가 한국이에요. 그 말에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정말 평화롭구나. 한양대학교 병원의 국제진료센터에서는 저희를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구급차로 연결되었고 의료진이 동행해 주었습니다. 차 안에서 의료팀이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는 동안 저는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제 마음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진단과 촬영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MRI, CT, PET-CT 등 복합 영상 촬영이 이어졌고 진단 자료는 실시간으로 AI 분석 시스템에 업로드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술 협력으로 자주 다뤘던 바로 그 시스템. 하지만 오늘 그 기술은 제 가족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의료진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편에 앉아 설명을 듣기 시작했죠. 영상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까지 6명의 전문의가 들어와 있었고, 그 중심에는 AI 분석 결과를 요약한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척수 종양은 경추 5번과 흉추 2번 사이에 걸쳐 퍼져 있습니다. 조직 침윤도 78%. 그러나 이 부분, 여기 이 경계면에서 절개 및 제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완전 절제는 어렵겠지만 신경 회복 가능성을 일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말에 저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한마디가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성공 확률은 약 30%. 수술 후 전신 마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단 30%. 하지만 0%는 아니었습니다. 의사분은 저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술을 결정하시려면 며칠간의 회복 관찰 후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저는 그런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듣고 있었단다. 30%. 그 말이었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죽을 확률이 70%면 이젠 그만하자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야. 그 순간 아버지는 눈을 감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를 데려왔잖니. 이 조용한 나라, 이 사람들 나는 오늘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쉰 것 같다. 아빠, 저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날 밤 저는 병실 침대 옆 간이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의 희미한 불빛, 의료기기의 기계음, 그리고 아버지의 숨소리. 그 소리가 점점 제 심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료진의 회진이 끝난 뒤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술 받겠다. 내가 믿는 그 기술, 그 마음 나도 믿고 싶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키는데 아버지께서 제 손을 더 꼭 쥐셨습니다. 그래, 죽더라도 내 손 잡고 죽겠다. 그게 내 선택이다. 그날부터 수술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재차 정밀 진단, 혈액 검사, 면역 반응 체크, 그리고 수술 시뮬레이션까지. 병원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담 의료팀을 구성했고 AI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 경로 최적화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의료진들은 제가 의료기기 회사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설명을 보다 기술적으로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딸로서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 5일째 되는 날 수술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수술 하루 전날 병실에는 왠지 모를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낮 동안에도 조용했지만 밤이 되자 침대 곁을 지나는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조차 예민하게 들릴 만큼 시간은 묵직하게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의 조용한 불빛들이 보였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수술은 단 9시간이지만 그 9시간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리나야, 무서운가? 아버지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요. 그런데 아빠는요? 무섭지. 근데 내가 있으니까 덜 무섭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울컥하고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음을 앞두면 말이야. 뭐든 더 선명하게 보여.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너의 말투, 걸음걸이, 눈빛까지도. 근데 그게 다 따뜻해서 고맙구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볍게 주물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리고 간호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미소를 띠고 차트에 기록을 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님, 내일은 꽤 긴 수술이 될 거예요. 오늘은 조금이라도 푹 쉬실 수 있게 조명 낮춰드릴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고 간호사는 조명을 낮추고 나가셨습니다. 병실이 어스름해진 그 순간 저희 사이엔 몇 분간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죠. 리나야, 혹시라도 말이야 만약 내가 눈을 못 뜨게 되더라도 아빠,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확률 말고 가능한 것만 생각해요. 그래, 알겠어. 근데 말이다. 나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 내가 죽는다고 해도 억울하지 않아. 왜냐면 마지막까지 너랑 함께 했으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가슴 어딘가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담담하게 말하려 해도 죽음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한 캔을 뽑아 병실로 돌아오려다 다른 보호자 대기실 근처에 앉아 있던 한 노부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작고 마른 체구였고 낡은 외투를 입고 계셨지만 눈빛은 매우 또렷했습니다. 외국 분이세요? 아, 네. 아버지 수술 때문에 이곳까지 왔어요. 저도 우리 아들 수술 때문에 여기 있답니다. 벌써 한 달째예요. 한국 병원 참 정이 많고 따뜻하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전쟁통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사람들 얼굴도 목소리도 너무 조용해서 어쩌면 그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노부인은 작게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고요한 건 다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전쟁을 모르던 나라가 이렇게 대비를 잘하는 걸 보면서 참 다르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한국 사람들 의외로 강하고 따뜻하답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래된 위로처럼 제 안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인사드리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고 저는 다시 침대 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죠. 아빠, 저는 이제 정말 이 나라를 믿어요. 기술도, 사람도, 시스템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두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믿어요. 벽시계는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이제껏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혹시 정말 괜찮아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 시간은 총 9시간 예정. 수술실 입장 전, 저는 의료용 가운을 입은 아버지를 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기다릴게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무너진 것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기술과 사람, 그리고 신의 손에 맡겨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술은 시작되었습니다. AI 진단 시스템, 로봇 수술 보조 장비, 숙련된 외과 협진팀, 모든 것이 준비됐고 저의 마지막 기도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복도는 조용했지만 공기가 유독 묵직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치고 스트레처에 누워 계셨고 저는 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마취 동의서, 수술 경로 설명, 위험 안내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안내해 주었지만 그 모든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리나야, 이제 너는 가도 된다. 이건 내 싸움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 이건 우리 싸움이에요. 같이 시작했으니까 같이 끝내야죠. 수술실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가실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세상의 소리가 사라진 듯 귀가 멍해졌습니다. 9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전에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1분 1초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병원 내 예배실 한편에 앉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버지가 늘 쓰시던 손수건 한 장. 그 손수건의 색이 바래고 실이 풀려 있는 걸 보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약한 존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수술은 정시에 시작되었습니다. AI 기반 진단 시스템은 환자의 실시간 생체 정보를 분석하며 최적의 절개 경로를 안내하고 있었고, 로봇 수술 장비가 함께 작동하며 고도의 정밀도를 요구하는 척수 수술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집도인은 인체 구조를 3D로 시각화한 홀로그램 화면을 바라보며 각각의 신경 경계 지점을 따라 마이크로 단위로 움직였습니다. 초반부는 순조로웠습니다. 종양은 경추와 흉추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AI의 분석으로 절제 가능한 경계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술 4시간 경과 시점. 예상하지 못한 변수 하나가 터졌습니다. 좌측 신경군 내 위세 출혈 감지. AI 경로 재계산 필요. 종양 일부가 이미 신경 조직 내부까지 침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존 계획은 위험도가 상승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할지 아니면 경로를 수정해 밀고 나갈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환자는 영구 마비에 이를 수 있었고, 심할 경우 심정지 위험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AI는 즉시 새로운 경로를 생성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적응하는 시스템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경분리 비율 72% 확보, 절개각도 15도 조정 제한. 수술팀은 AI가 제한한 보조 경로를 바탕으로 수술을 재개했습니다. 환자의 체온과 출혈량, 호흡 상태가 실시간으로 기록되었고, 협진팀은 단 3분 만에 전방 감압 위치를 재조정했습니다. 수술은 다시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종양의 약 70% 이상이 제거되었을 때 집도인은 긴 숨을 내쉬었다고 합니다. 저는 복도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등을 다독이며 말을 걸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6시간 경과했습니다. 큰 이상 없이 진행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큰 이상 없다는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는지를.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9시간 13분째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겁고 피로했지만 그의 첫 마디는 저를 살게 했습니다. 수술 자체는 성공했습니다. 절제율도 계획 이상으로 확보됐고요. 그럼 아버지는 괜찮으신 건가요? 다만 전신 마비 상태로 회복 중입니다. 이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몸은 괜찮다고 했지만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게 과연 괜찮은 걸까요? 회복실에서 눈을 뜬 아버지는 그대로였습니다. 눈만 떴지 팔도 다리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소리는 미약했고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리나예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움직일 수 없어도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병실 구석으로 돌아서 울었습니다. 그토록 바랐던 수술의 성공이 이렇게 무거운 결과로 돌아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밤 간호사 한 분이 조용히 제 곁에 와 앉았습니다. 리나 씨 수술이 끝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분이 이 고비를 넘겼다는 건 앞으로
조금씩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건 움직이는 근육보다 느끼는 사랑일지도 몰라요.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어있던 손가락은 여전히 차갑고 경직되어 있었지만 저는 다시 속삭였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아직 안 끝났어요. 저 여기 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시지만 의료진은 소소한 변화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작은 반응들, 미세한 눈 깜빡임, 손끝의 전기 자극 반응. 그것은 아직 기적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기적이 움트고 있다는 징후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었죠. 하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도 간호사도 저도 모두가 조용히 그러나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의사 선생님은 아버지의 상태를 체크하며 간단한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안구 움직임 증가, 왼손 손가락 자극 반응 약하게 존재. 그런 간단한 말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한치의 움직임도 없던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아버지의 눈동자가 제 얼굴을 따라 움직였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빠, 저예요. 리나예요. 그 말에 아버지는 깜빡임으로 대답하셨어요. 그것은 말보다 더 큰 울림이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조용히 제 옆에 와 말해줬습니다. 아버님, 분명히 인식하고 계세요. 아직 신경 회복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 확실히 반응이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싸움은 이제부터였고 저는 어떤 식으로든 끝까지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출근하듯 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주무르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도와드리고 음악을 들려드렸어요. 젊은 시절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클래식 LP를 핸드폰에 넣어왔죠. 차이콥스키의 현악 사중주가 병실에 흐를 때 저는 아버지의 눈동자에 작은 빛이 스치는 걸 보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체된 시기 같아 보여도 사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재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회복이라는 단어를 스스로 꺼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 1층 커피숍에서 혼자 앉아 있던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두려움보다 기다림이 더 중요하구나. 수술이 끝났을 때는 기적을 바랐고 기적이 시작되자 저는 사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 자체를 믿게 되었어요. 퇴근하던 간호사 한 분이 병실 문을 열고 조용히 웃으며 말하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딸이시네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지가 여기 계신데 제가 어찌 안 오겠어요. 밤이 되면 병실은 조용해집니다. 간호사의 발소리, 기계의 작동음, 그리고 간간이 들리는 다른 병실의 가족들 목소리. 그 속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하고 아버지의 손등에 입을 맞추곤 했어요. 아빠, 내일도 우리 함께 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만 나아가도 괜찮아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눈가에 살짝 맺힌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기에 더 깊이 전해지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죠.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아니, 두려워도 괜찮아요. 아버지와 저는 이미 그 두려움을 건너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느껴요. 이 싸움의 끝에 아버지의 발끝이, 손끝이 다시 움직일 그날이 올 거라는 걸요. 그때까지 저는 이 자리를 지킬 겁니다. 이 작은 병실 안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희망을 품은 사람으로. 그날은 병원복도 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를 부축하고 물리치료사의 안내에 따라 병동복도를 천천히 걷는 중이었어요. 그날도 별다른 기대 없이 늘 하던 대로 손가락 관절을 천천히 펴고 어깨에 힘을 실어보는 운동을 반복하고 있었죠. 그런데 순간 아버지의 왼손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본 것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바로 물리치료사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움직이셨어요. 손가락 확실히 움직이셨어요. 그 말에 저는 입을 틀어막았고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 눈빛은 무언의 대화였습니다. 그렇지? 나 움직였지? 라는 눈빛이었어요. 그 이후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전신마비 판정을 받았던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에서부터 조금씩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셨고, 다리 근육에 전류 반응이 생기고, 어깨 관절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리치료사가 말하길, 이건 아주 드문 경우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수술 직후 반응이 없으면 장기마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아버지의 경우는 회복 속도가 너무도 꾸준하고 정직하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이 작은 기적은 병동 안에 소문처럼 퍼졌어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지나가다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을 걸곤 했죠. 희망이 있다는 걸 보여줘서 고마워요. 저희도 다시 믿어보려고요. 이런 말들은 처음엔 과분하게 들렸지만 어느 순간 제게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 달 후 아버지는 보조기 없이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문 앞까지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빛을 쬐고 싶다고 하셔서 점심시간에 함께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는 병원 현관 앞 벤치에 앉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 정말 묘한 나라다. 사람들은 조용하고 질서는 단정하고 무엇보다 누가 뭘 부탁하지 않아도 다들 제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아빠. 이 나라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죠. 그게 나를 살린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또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매일 조금씩 몸을 움직이며 재활 훈련을 이어가셨고, 2달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혼자서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내셨어요. 아빠 진짜로 해내셨어요. 그 장면은 병원에서도 기록으로 남겨졌고 나중에 아버지께서 회복자 인터뷰 요청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 영상은 국내외 의료 관계자들에게 공유되었고 한 방송사에서는 저희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 의료기술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 시작했어요. 촬영 도중 아버지는 제작진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살린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도구였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딸이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사람이 많은 곳이었어요. 촬영을 마친 후 병원에서 열린 작은 간담회에 저희 부녀가 초대됐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를 기억하는 의료기술자 한 분을 만났어요. 몇 년 전 제가 이스라엘에서 기술 교류 프로젝트를 담당할 때 협력했던 분이셨죠. 리나 씨, 그땐 그냥 일로 만나서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요. 당신이 우리 기술을 믿어준 이유가 단지 성능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정말로 제가 한국을 믿게 된 건 단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술을 만드는 사람들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현재 주 2회 물리치료를 받으며 매일 걷는 연습을 하고 계세요. 가끔씩 병원에서 만나는 다른 중환자 가족들에게는 그저 조용히 다가가 미소 지어주고 괜찮을 거예요라는 짧은 말을 건네주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분들에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퇴원 후 병원 근처 작은 숙소에서 아버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는 문득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젠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있고 싶구나. 여기엔 나를 살린 사람들과 너와 나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살아있다는 건 어쩌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를 버티는 것,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것. 저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그걸 매일 함께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발걸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날. 그건 단지 의학적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또 다른 기적을 만드는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